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처럼 내 집 마련 관련된 상담을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상담이고 이렇게 메일로 사연을 보내줘서 참 이런 걸 받아보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남한테 무슨 상담해주고 조언해줄 자격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메일 상담이 온 거는 3월 말이었는데 제가 신생아 아빠여가지고 그것도 바쁘고 일도 바빠서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2, 3주 지나서 올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한 건이 있거든요. 어떤 어르신이 보낸 게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늦어져도 제가 놓치지 않고 다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잘 만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상담인 거고 저의 생각인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뭐 직접 만나뵌 사이도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구독자 상담은 여동생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뭐 여동생은 없어서 이렇게 참 오빠가 잘 챙겨서 보내주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경남 모모시에 사는 30몇 살 직장인 남자인데 여동생분이 서울에 사신대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 무슨 동에서 살고 계신데 전세가 2억 2천 정도 있고 본인 돈은 1억이고 전세 대출이 1.2억 정도가 있는데 여튼 뭐 집을 살까 청약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본인 여동생이 영등포 거주 중 본인 돈이 1억 그리고 전세 대출이 1억 2천이 있고 총 전세금은 현재 2억 2천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 돈 1억과 부모님의 1억을 합치고 거기에 여윳돈 모아둔 거 0.3억 더해서 2억 3천이 종잣돈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등촌 주공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약 5억대라고 했고요. 그리고 7억대 청약을 받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남매분의 아버님은 여동생분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7억대 청약을 받기 위해서 4억 정도의 대출을 하는 거는 너무 무리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등촌주공을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남 지방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에 5억이나 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좁고 이렇구나라는 거에 조금 놀라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상담을 주신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밸런스 게임으로 놓고 보면 7억대의 청약을 받느냐 5억대의 등촌주공을 매수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7억대의 청약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 의사결정이 잘 된 건가 아닌 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흔히들 왜라는 질문을 3번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청약이 좋으냐? 첫 번째로 신축이 좋으니까. 신축은 오를 거니까. 이게 이제 자명한 현실이죠.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오게 된 게 2007년에 2만 불을 찍고 2017년에 3만 불 시대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 눈에 띄게 두드러진 특징이 신축 선호 현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이 2,500불이던 85년도에서 89년도 5,000불로 단숨에 서울올림픽을 지나면서 2배가 되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서 주택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서 주택난이 거세졌고 그 당시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해가 89년도였거든요.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일기 신도시를 엄청나게 공급을 했던 이유도 이제 올라간 소득에 맞는 그 양질의 주거 주택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30만 가구를 지었고 이제 그게 93년도에서 95년도에 완공이 되고 입주한 다음에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1996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2만 불이 될 때는 2만 불의 소득에 맞는 집들을 원했었고 그게 뭐 판교, 광교 뭐 동탄 이런 2기 신도시들이었고 그 이후에 3만 불 시대에는 이제 뉴타운으로 지어진 그런 신축들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쫙 지어졌던 건데 3만 불에서 이제 4만 불로 가겠죠. 뭐 지금 당장 제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헤매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뭐 어쨌거나 한국은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거고 그럼 4만 불 시대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딘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될
거다. 또 이제 업자들은 그래요. 뭐 빌라가 지으면은 아파트 되고 그게 뭐 결국에 땅을 사두면 그게 뭐 아파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왜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없겠습니까? 다 지으면 되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왜 청약이 좋냐? 두 번째 왜를 하면 대출이 되니까. 지금 현재 DSR 기준을 빡빡하게 적용하고 있고,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특례보금자리론 또는 그 중도금 대출이거든요. 이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 DSR을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억의 대출을 이고 있다가 잔금 전환을 할 때 혹은 전세를 주고 이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잔금을 치르면 되는데, 이때 부담스러우면 매도하면 됩니다. 팔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신축 수요가 있다는 거는 분양권도 거래가 된다는 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거를 틀어 막아놨기 때문에 퇴로가 없었어요. 자기가 분양받으면 그냥 무조건 입주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5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5년 보유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분양을 받은 지 1년 이후에 팔면 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로 팔면 어쨌든 그것도 내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을 일반과세를 내더라도 어쨌든 수익을 보게 됐고 투자 효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면 매도하면 됩니다. 지금 가점 100%가 아니고 추첨제로 운영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지금 여동생분 혼자 서울에 사시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절대 100% 가점 제도에서 청약 당첨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반면에 등촌주공을 비추천하는 이유는 너무 작아요. 5억대 아파트가 몇 평인가 보니까 10평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고 또 너무 낡았어요. 뭐 94년식 이런데 곧 30년 지났으니까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 여기가 뭐 용적률도 180에서 200%대라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거면은 왜 목동이라든가 상계동이 왜 재건축이 안 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여기를 왜 사야 되지?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동네예요. 그냥 전세를 2억 주고 들어가서 거주해도 거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전세를 끼고 사도 3억이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레버리지가 큽니다. 여기가 이제 갭 투자로 유행했을 때는 집값이 2억인데 전세가 막 1억 5천 이럴 때 5천만 원만 갖고 투자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지금은 갭이 작고 집값이 싸다고 한들 집값이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싼 거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2020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최고가가 30% 이상 올랐다가 지금 2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굳이 그러면서 여기를 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로 인해서 9억 이하의 저가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다시 이제 짐짓 그냥 주저주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아파트를 미리 사둘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를 끼고 사두거나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살 필요가 있던 시기인데, 지금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고 약보합세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청약은 추첨과, 옛날엔 가점밖에 안 됐던 게 추첨도 되고 이제 대출도 나오고 전매도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구축들은 아직까지는 매매할 시기는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인 거고, 또 구독자분은 이걸 보시고 구독자분의 생각을, 여러 군데의 생각을 조언을 얻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전세 사기 피해로 뭐 세상을 등지고 이런 분들 기사를 보면은 정말 남일 같지가 않고, 너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뭐 투자한답시고 집 하나 사놓고, 혹은 정말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사놓고 세입자들을 무시하고 무주택자를 무시하고 노동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런 분들이 너무 횡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별로 오픈 채팅방이나 부동산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말을 섞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말 그런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어젠가 그 뉴스가 이제 전세 사기로 자살했다는 분이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어쨌든 사회 전체에 이런 문제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좀 적절한 대책이 나와서 약자들을 좀 보호하는 뭐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네가 뭐 집 사봤냐, 뭐 세입자가 약자가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원래 소유는 고통이라고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소유를 하면 고통이 오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스트레스로 어른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거지, 뭐 세입자가 약자가 아니 뭐 이런, 뭐 본인이 자본가가 되고 나니 뭐 자본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는 식으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